그냥 뭐야? 그냥 뭐냐고? 호석이 며느리의 어깨를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사람을 죽일 뻔했잖아? 이것을 몰래 먹이다니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호석의 거친 말을 들으며 저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며느리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박동식 씨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동식입니다. 나이는 76이지만 여전히 꼿꼿한 성격을 유지하고 있는 은퇴한 초등학교 교장 출신입니다. 서울 중랑구의 오래된 단독주택에서 살고 있는데 이 동네는 아직도 반찬가게와 철물점이 옛 정취를 간직하고 있어서 제가 젊었을 때의 추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요즘 들어 새벽잠이 없어져서 자주 뒤척이고 있습니다. 평생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아왔는데 은퇴 후에도 그때의 습관이 남아 있어서 집안에서도 질서와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둘째 며느리 윤명희에게는 더욱 엄하게 대하는 편인데 이는 제 아들 호석이 사업에 실패한 것에 대한 속상함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집안이 왜 이렇게 시끄럽지? 새벽부터 며느리가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려와서 짜증이 났습니다. 며느리는 호석의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은 후 두 해째 저희 집에서 살림을 도맡아 하며 저를 간병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명희야, 밥은 언제 하는 거야? 저는 거실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40년 가까이 교단에 서면서 아이들 앞에서 권위를 세우며 살아온 탓에 지금도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네, 아버님, 금방 하겠습니다라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지만 저는 여전히 불만스러웠습니다. 최근 들어 건강이 많이 나빠진 것도 제 성격을 더욱 까칠하게 만들었습니다. 혈압약을 하루도 빼먹지 않고 복용하고 있지만 가끔씩 어지럼증으로 쓰러지기도 하고 밤에는 숨이 차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활기차게 움직일 수 없는 제 자신이 답답하고 화가 났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며느리가 차려준 아침 식사를 보고 첫 숟가락을 떴습니다. 이 밥이 뭐야?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사실 밥맛에 큰 문제는 없었지만 무언가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 앞섰습니다. 제가 이렇게 구는 것이 며느리에게 미안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감정을 다르게 표현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더 신경 쓰겠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는데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신경을 써야지. 나이 먹은 사람 밥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나? 그때 7살 손녀 지민이가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열심히 해주셨는데요. 저는 손녀의 말에도 엄하게 대답했습니다. 지민아, 어른 말씀에 끼어들면 안 된다고 했지? 평생 교육자로 살아온 저에게는 질서와 예의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손녀의 순수한 말을 들으니 마음 한구석이 찡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제 누나인 장옥분이 찾아왔습니다. 78살의 누나는 저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자주 들르시는데 며느리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동식아, 요즘 어떠니? 얼굴이 많이 상해 보이는구나. 누나, 뭐 그냥 그래요. 나이가 나이인걸요. 저는 누나 앞에서만큼은 한결 부드러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누나가 며느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명희야, 시아버님 드실 것 좀 제대로 챙겨드려야지. 영양가 있는 걸로 말이야. 저는 누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외출했던 아들 호석이 돌아왔습니다. 사업 실패 후 일자리를 찾지 못해 백수로 지내고 있는 아들을 보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 왔구나. 오늘은 뭐 했니?
걱정과 실망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지만 호석은 대충 대답을 얼버무리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이 이렇게 무기력해진 모습을 보니 더욱 속상했습니다. 밤이 되어서도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서 몇 번이고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명희야, 물 좀 가져다 줘. 저도 모르게 계속해서 며느리를 호출했습니다. 며느리가 물을 가져다 주고 약도 챙겨주고 이불도 다시 덮어주는 모습을 보며 가끔씩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고생 많다, 명희야. 간혹 이런 말을 건네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제 불편함과 불만을 표현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해 봤습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가족들에게 의존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에 대한 서러움과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자존심 사이에서 매일 밤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 마음을 가족들에게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그런 답답한 일상이 계속되던 어느 날 저에게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식사를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면서 숨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아,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버님, 며느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부터 울려왔습니다.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 병원으로 실려갔고 의사 선생님은 심장 발작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의사의 말을 들으니 제가 얼마나 무리해서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병원에서 이틀을 입원한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지 않은 제 몸 상태는 더욱 저를 짜증나게 만들었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이런 몸이 되다니.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었지만 가족들 앞에서는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이려고 애썼습니다. 아버님, 약 드실 시간입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약을 건네줬습니다. 심장약, 혈압약, 소화제까지 하루에 먹어야 할 약이 한 움큼이나 되었습니다. 이걸 언제까지 먹어야 하는 거야? 저는 투덜거리며 약을 받아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의사 선생님이 꾸준히 드시라고 하셨잖아요 라고 말했지만 저에게는 이 모든 것이 제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며느리가 약국에 제 약을 받으러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는데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실 며느리가 약국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단지 며느리가 성실하게 심부름을 다녀온 것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동시가 몸은 좀 어때? 누나 옥분이 문병을 왔습니다. 제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이 되어서 달려왔다고 했습니다. 뭐, 그냥 그래요. 늙으니까 이런 일도 생기는 거겠죠.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제 건강이 계속 나빠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고생이 많겠구나. 간병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누나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며느리가 저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고마워하는 것은 제 성격상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며느리가 저를 위해 특별히 죽을 끓여줬습니다. 아버님, 소화가 잘 되도록 부드럽게 끓였습니다. 그런데 첫 숟가락을 떠보니 간이 싱거웠습니다. 이게 뭐야? 간도 안 맞고 병자 음식이라고 이렇게 대충 하는 거야? 저는 또다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며느리는 죄송합니다.
염분을 줄이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셔서 라고 설명했지만 저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뭘 안다고. 내가 평생 먹어온 입맛이 있는데. 제가 화를 내자 손녀 지민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화내시면 몸에 안 좋다고 엄마가 그랬어요. 지민아, 할아버지는 괜찮다. 저는 손녀에게만큼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제가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 그리고 예전처럼 당당하지 못한 제 자신에 대한 화가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밤이 되어서는 더욱 힘들었습니다. 누워있으면 숨이 답답해서 자주 깨게 되고 그때마다 며느리를 불러야 했습니다. 명희야, 물 좀. 명희야, 약 어디 있지? 명희야, 등 좀 긁어줘. 저도 모르게 계속해서 며느리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밤늦은 시간에도 불평 없이 일어나서 저를 도와줬지만 저는 고마움보다는 제 자신이 한심하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아버님, 이제 좀 주무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며느리가 의자를 가져와서 제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가족들에게 짐만 되는 존재가 되다니.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 호석이 제 침대 옆에 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몸조리 잘하세요. 제가 더 신경 쓸게요. 하지만 일자리도 없는 아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일부터 제대로 구해와라. 결국 또다시 짜증을 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예민해졌습니다. 몸이 불편한 것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제가 가족들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며느리에게는 더욱 까다롭게 굴게 되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그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저는 또 다른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녁 식사를 차려주고 나면 평소보다 빨리 졸음이 몰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몸이 약해져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나이가 나이인데 당연한 거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식사하세요. 며느리가 상을 차려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금세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아침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잤습니다. 평소에 밤에 서너 번씩 깨서 며느리를 부르던 제가 이렇게 깊이 잠드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오늘은 밤에 한 번도 안 깼네. 아침에 일어나서 스스로도 신기해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깊이 잠든 모습을 보며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님이 푹 주무시니까 좋네요. 몸에도 좋으실 거예요. 그런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저는 그래, 잠을 잘 자야 몸이 회복되는 거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때는 며느리가 제 음식에 무언가를 넣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자 이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어김없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아침까지 계속 잤습니다. 평소에 새벽에 자주 깨던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잠을 자는 것이 조금 이상하기는 했지만 몸이 편해지는 것 같아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잠을 잘 자니까 몸이 좀 나아지는 것 같아. 저는 누나에게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낮에도 자주 졸음이 몰려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졸리지? 점심을 먹고 나면 소파에 앉아 있다가도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잠든 모습을 보며 조용히 집안일을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며느리가 얼마나 평온해했는지는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아들 호석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외도 후 아내와 별거 중이었던 호석이 다시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호석은 조심스럽게 인사를 했지만 저는 반갑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뭐하러 왔어? 집에서 나간 사람이. 제가 차갑게 말하자 호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쓰러지셨다고 해서 집에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호석의 말을 듣고도 저는 여전히 못마땅했습니다. 지금 와서 효자 노릇하려고? 늦었어. 하지만 속으로는 아들이 돌아온 것이 조금 다행스럽기도 했습니다. 혼자서 며느리에게만 의존하는 것보다는 아들이 있는 것이 나았습니다. 호석이 집에 있으면서 제 상태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많이 주무시네요. 호석이 말했을 때 저는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 거야. 잠이라도 잘 자야 몸이 회복되지. 하지만 호석은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호석은 제 증상들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호석이 돌아온 후로 더욱 조심스러워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부지런히 집안일을 하고 제 간병도 더욱 세심하게 했습니다. 여보, 고생 많아. 호석이 며느리에게 말했지만 며느리는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그때는 몰랐지만 며느리가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었는지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누나 옥분도 자주 집에 들렀습니다. 동시가 얼굴색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너무 자주 자는 거 아니야? 누나의 말에 저는 몸이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라고 대답했지만 누나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며느리를 바라보는 누나의 시선이 예전보다 더 날카로워진 것 같았습니다. 명희야, 시아버님 약은 제대로 드리고 있지? 누나가 며느리에게 물었을 때 며느리는 당황하는 듯 했습니다. 네, 물론이죠.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대로 정확히 드리고 있어요. 며느리의 대답을 들으며 저는 특별히 의심하지 않았지만 누나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평소처럼 식사를 하고 있는데 손녀 지민이가 유심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왜 요즘 밥 먹으면 바로 잠드세요? 순진한 손녀의 질문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 거야. 지민아. 하지만 지민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에도 저는 평소처럼 깊이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새벽에 잠깐 깨었을 때 복도에서 호석과 며느리가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보, 아버지 상태가 좀 이상하지 않아? 너무 자주 주무시는 것 같은데. 호석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며느리의 대답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단순히 제 몸이 회복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의심스러운 시선들과 며느리의 조심스러운 행동들을 보면서 무언가 평상시와 다른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막연하게나마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며느리가 제 식사를 준비할 때마다 보이는 긴장된 모습이 조금씩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이상한 증상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어김없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지만 가끔씩 의식이 흐릿해지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언제 여기 앉아 있었지? 소파에 앉아 있다가 정신을 차리면 몇 시간이 지나 있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깜빡했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니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며느리가 제 상태를 확인할 때마다 물어봤지만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내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머리가 계속 무겁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이 걱정되었습니다. 책을 읽으려고 해도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고 며느리와 대화를 하다가도 중간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 잊어버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 와중에 호석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아버지,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요즘 너무 자주 주무시는 것 같아서요. 호석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을 때 저는 화를 냈습니다. 병원은 왜 가? 잠 좀 잘 잔다고 병원에 가야 해?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야. 하지만 호석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제 상태를 관찰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누나 옥분이 또다시 집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동식아, 나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어서 그런데. 누나가 망설이며 말을 꺼냈습니다. 뭔데요, 누나?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내가 요즘 너무 자주 자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구나. 혹시 약을 잘못 드시고 있는 건 아니야? 누나의 말에 저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약은 며느리가 챙겨주는 대로 먹고 있는데요. 뭐가 문제겠어요? 하지만 누나는 며느리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명희야, 시아버님 약 좀 보여줄래? 혹시 실수로 잘못 드린 건 아닌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며느리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지만 곧 진정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고모님. 잠깐만요. 며느리가 약을 가져왔을 때 누나는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 약들은 다 의사가 처방해 준 거 맞지? 네, 물론입니다. 처방전도 있어요. 며느리가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지만 누나의 반응을 보니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평소처럼 식사를 하는데 손녀 지민이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밥에 왜 하얀 가루 넣어요? 그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지민이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민아, 그게 무슨 말이야? 하지만 지민이는 천진난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어제 봤는데 엄마가 할아버지 밥에 작은 봉지에서 하얀 가루 넣는 거 봤어요. 며느리는 급히 지민이의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지민아, 그건 그냥 소금이야. 할아버지 드실 약을 갈아서 넣어드린 거야. 하지만 호석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여보, 약을 갈아서 밥에 넣는다고?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는데? 며느리는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아, 그게 아버님이 약 드시기 싫어하셔서 몰래 넣어드린 거예요. 저는 점점 상황이 이상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느리야, 내 밥에 정말 약을 넣은 거야? 제가 직접 물어보자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님이 약 드시는 걸 힘들어 하셔서. 하지만 호석은 이미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미리 말하지 않았어?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자주 주무시는 게 정상인가? 그때 누나 옥분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명희야, 혹시 내가 넣은 그 하얀 가루가 정말 의사가 처방해준 약이 맞아? 누나의 날카로운 질문에 며느리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네, 물론이죠. 다른 게 아니에요. 하지만 누나는 믿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그 약 봉지 가져와 봐. 확인해 볼게. 며느리가 망설이는 사이 호석이 일어나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내가 직접 찾아볼게. 며느리는 급히 호석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호석이 부엌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고 곧 작은 봉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야? 호석이 봉지를 들고 돌아왔을 때
저는 그 봉지가 제가 아는 약 봉지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수면제 아닌가? 호석이 봉지에 적힌 글씨를 읽고 말했습니다.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면제라고? 며느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의 사과를 들으며 저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제가 요즘 들어 깊이 잠들었던 이유, 의식이 흐릿해졌던 이유, 집중력이 떨어졌던 이유가 모두 며느리가 제 음식에 넣은 수면제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며느리야, 너는 왜?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며느리는 계속해서 울기만 했습니다. 온 집안이 충격과 분노로 가득 찼고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수면제 봉지가 발견된 순간 온 집안의 분위기는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신뢰했던 며느리가 저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였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며느리야, 정말 내가 이런 짓을 했단 말이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을 때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계속 울고만 있었습니다. 호석은 분노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여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아버지께 수면제를 먹인다고? 미쳤어? 호석의 큰 소리에 손녀 지민이가 무서워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아빠, 왜 싸워요? 할아버지, 무서워요. 지민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린 손녀가 봐야 한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누나 옥부는 즉시 며느리를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명희야, 내가 정말 이런 짓을 했어? 시아버지께 독을 먹인 거나 다름없잖아. 누나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며느리는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고모님, 저는 그냥 며느리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고 흐느끼기만 했습니다. 그냥 뭐야? 그냥 뭐냐고. 호석이 며느리의 어깨를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사람을 죽일 뻔했잖아. 수면제를 몰래 먹이다니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호석의 거친 말을 들으며 저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며느리가 왜 이런 일을? 손녀 지민이는 어른들의 분위기를 눈치채고 조용해졌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집이 왜 이렇게 무서워졌어요? 지민이의 순진한 질문에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지민아, 어른들이 조금 복잡한 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지민이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누나가 정말로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이런 일은 법으로 해결해야 해. 누나의 말에 며느리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모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누나는 단호했습니다. 용서? 시아버지를 독살하려 한 걸 어떻게 용서해? 그때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며느리의 행동은 분명 잘못되었지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 제가 며느리에게 너무 가혹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매일 불평과 잔소리로 며느리를 괴롭혔고 고마움을 표현하기보다는 부족한 점만 지적했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이 지경까지 몰고 간 건 아닐까? 호석도 며느리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혼하자.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 호석의 말에 며느리는 더욱 절망했습니다. 여보, 제발. 지민이 때문에라도. 하지만 호석은 돌아서 버렸습니다. 지민이는 내가 키울 거야. 당신 같은 사람이랑은 못 살겠어.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정말 나 때문일까? 며느리가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얼마나 까다롭게 굴었는지 차례차례 떠올려 봤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를 간병하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제가 보여준 것은 불평과 핀잔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표정도 어두워졌습니다. 경찰 신고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인지 밤마다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민이도 엄마의 상태를 걱정하며 자주 울었습니다. 엄마, 왜 계속 울어요? 지민이가 뭔가 잘못했어요? 순진한 손녀의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며느리와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며느리야, 잠깐 이리 와봐.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네, 아버님. 솔직히 말해봐. 그동안 내가 너를 얼마나 힘들게 했나? 제가 묻자 며느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뭘 해도 부족하다고 하시고 매일 혼나기만 했어요. 저도 사람인데.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저는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면제를 먹여도 되는 건 아니잖아. 네, 맞아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의 고백을 들으며 저는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그 대화 이후 저는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나 옥분이 평소보다 일찍 집에 왔는데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동식아, 나 좀 심각한 얘기가 있어. 누나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뭔데요, 누나?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누나는 잠깐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명의일로 이웃들한테 물어보다가 알게 된 건데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 누나의 말에 온 가족이 긴장했습니다. 고모님, 무슨 일인가요? 호석이 물었을 때 누나는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동네 약국 사장이 말하는데 명의가 지난 몇 달 동안 여러 번 다른 약국을 돌아다니며 수면제를 샀다는 거야. 누나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 번이라고요? 그래,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산 거야. 그것도 매번 다른 약국에서. 이 말을 들으니 며느리의 행동이 단순한 충동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명의가 인터넷에서 수면제 부작용에 대해서 자세히 검색했다는 거야. 누나가 며느리의 휴대폰 기록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확인했어요? 호석이 물었을 때 누나는 명의가 화장실 가는 사이에 잠깐 봤다고 대답했습니다. 노인 수면제 과다 복용 시 위험성, 수면제로 인한 사망 사례, 수면제 중독 증상, 이런 것들을 계속 검색했더라고. 누나의 말을 들으며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조용한 밤을 원해서 한 일이 아니라 뭔가 더 계획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왔는데 가족들이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누나가 바로 추궁했습니다. 명희야, 너 수면제를 한 번만 산 게 아니지? 여러 달 동안 계속 샀다며? 며느리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수면제 부작용에 대해서도 찾아봤고, 누나의 질문에 며느리는 더욱 작아졌습니다. 네, 봤어요. 이 대화를 들으며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저에게 무슨 일을 벌일 계획이었던 걸까요? 호석은 완전히 분노했습니다.
이게 뭐야?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으로 한 일이었다고? 호석이 소리치자 손녀 지민이가 무서워서 며느리 뒤에 숨었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지민이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정말 죽이려던 건 아니에요. 며느리의 절규를 들으며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뭐 하려던 거야? 제가 물었을 때 며느리는 한참을 울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그냥 조용히 주무시게 하려던 거였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아버님이 더 심하게 저를 괴롭히셔서 며느리가 말을 잇지 못하자 누나가 다그쳤습니다. 그래서 뭐, 더 많이 넣으려던 거야?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 번은 정말 많이 넣으려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면 아버님이 깊이 주무시고 그 사이에 제가 집을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이 말을 들으며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정말 위험에 빠뜨릴 뻔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못했어요. 지민이를 보니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조금씩만. 며느리의 변명을 들으며 호석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조금씩만? 그것도 충분히 위험한 일이야. 그때 누나가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내일 당장 경찰서에 가자. 이건 미수에 그친 게 아니라 실제로 계획했던 거잖아. 그 순간 갑자기 지민이가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싫어요. 엄마를 경찰서에 데려가지 마세요. 지민이가 며느리를 꽉 안고 울자 며느리도 더욱 절망적으로 울었습니다. 지민아, 미안해.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그때 저는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이런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된 것은 제가 너무 가혹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며느리야. 제가 조심스럽게 불렀을 때 며느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님, 내가 너를 너무 힘들게 했구나. 제가 이렇게 말하자 온 가족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호석이 물었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만든 건 나야. 내가 너무 심했어. 누나는 제 말에 반대했습니다. 동시가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일을 정당화할 수는 없어.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누나, 경찰 신고는 안 할 거예요. 뭐라고? 누나와 호석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며느리도 충분히 벌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반성해야 할 일이 더 많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며느리는 더욱 크게 울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정말. 그때 지민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많이 울었어요. 할아버지가 화내실 때마다 엄마 울었어요. 손녀의 순진한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며느리를 괴롭혔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린 손녀에게까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을 바꿔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손녀 지민이의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가 평생 고집스럽게 유지해온 권위와 체면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지민아, 할아버지가 엄마를 많이 울게 했구나. 제가 손녀에게 말하자 지민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엄마가 밤에 많이 울었어요. 저는 천천히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며느리는 아직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야, 일어나. 제가 며느리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 하자 며느리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님, 내가 잘못했다. 정말 미안하다.
제가 이렇게 말하자 온 가족이 충격을 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호석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호석아, 너도 들어봐. 며느리가 이런 일을 하게 된 건 내 책임이 커. 누나 옥부는 여전히 반대했습니다. 동시가 그렇다고 해서 독을 먹인 걸 용서할 수는 없어. 누나, 들어보세요. 저는 누나를 향해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생각해 봤어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를 간병하고 집안일하고 지민이까지 돌보면서 그런데 제가 해준 건 불평과 잔소리뿐이었어요. 며느리는 제 말을 들으며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정말 며느리야, 내가 잘못한 건 맞아. 하지만 나도 크게 잘못했어.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내가 변할게. 그때 갑자기 호석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그렇다고 해서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아버지를 독살하려 했다고요. 호석의 분노는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호석아, 며느리를 벌주는 것보다 중요한 건 우리 가족이 다시 화해하는 거야. 누나는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안 돼.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가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누나, 제 결정이에요. 경찰 신고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때 지민이가 갑자기 제게 달려와서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엄마 울지 않게 해줘서요. 며느리는 제 앞에서 다시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저는 그것을 막았습니다. 이제 그만해. 우리 가족 회의를 하자. 저는 모든 가족을 거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다들 앉아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결정해야 해. 며느리야, 먼저 너부터 말해봐.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어? 제가 물었을 때 며느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이혼하고 따로 살고 싶어요. 며느리의 말에 호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게 좋을 것 같아. 하지만 저는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며느리야, 이혼은 하되 지민이는 어떻게 할 거야? 지민이는 아빠가 키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며느리의 말에 지민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지민이랑 같이 살아요. 순진한 손녀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호석아, 며느리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해. 제가 말하자 호석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며느리도 지민이 엄마야. 아이가 엄마 없이 자라면 안 돼. 저는 호석을 설득했습니다. 위자료도 넉넉히 주고 지민이는 주말마다 엄마랑 만날 수 있게 해줘. 며느리는 제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저는 정말... 며느리야, 이제 그만 울어. 앞으로는 새로운 시작이야. 저는 며느리를 위로했습니다. 누나는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며느리는 정말로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호석이 위자료와 사업자금을 지원해준 덕분이었습니다. 카페 이름은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이름을 듣고 씁쓸했지만 나중에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편안한 잠을 원했던 거니까요. 저는 이제 누나 옥분의 돌봄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건강도 많이 회복되었고 예전처럼 화내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지민이는 주말마다 며느리를 만나러 가는데 훨씬 밝아진 모습입니다. 할아버지, 엄마 카페 정말 예뻐요. 지민이가 즐겁게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지민이와 함께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며느리는 예전보다 훨씬 밝아진 모습이었습니다. 며느리야, 카페는 잘 되고 있어? 네, 아버님. 단골 손님들도 생겼어요. 며느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아버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았다면 며느리가 말하려 하자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 우리 모두 새로운 시작을 한 거야.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지만 훨씬 평화롭고 따뜻했습니다. 저는 이제 며느리 카페에 가끔 놀러 갑니다. 며느리는 저를 위해 특별히 허브차를 끓여주며 아버님, 이 차 드시면 정말 편안하게 주무실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그런 말을 들어도 무섭지 않습니다. 오히려 며느리의 진심 어린 배려가 느껴져서 고맙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에게 필요했던 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용서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